안녕하세요. 저는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열심히 노력하며 힘든 시기도 잘 견뎌내었던 제가 좋지 않은 일로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가난한 가정 형편 탓에 어릴 적부터 고생만 하다가 운이 좋게 가게를 꾸려 자리를 잡고 결혼도 하고 저도 이제는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랬던 제가 얼마 전 이혼을 하고 다시 돌싱이 되었네요. 좋은 시절은 너무 짧게 끝이 나고 다시 혼자가 된 것이 씁쓸하기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 일이 제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늘 힘들던 와중에 성장했던 저였기에 지금 이 시기도 금방 지나가고 제게도 더 좋은 일이 찾아올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런 다짐을 증명이라도 시켜주는 듯 들려오는 헤어진 전처의 안 좋은 소식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참을성 많다 생각했던 제가 어떻게 결혼을 하고 이혼까지 하게 되었는지 그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의 저와 밑으로 동생 둘까지 5식구였던 저희 집에 유일한 문제거리는 아버지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놀기 좋아했다는 아버지는 결혼하여 자식을 셋이나 낳는 동안 전혀 철이 들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늘 술과 여자들을 좋아해 젊은 시절부터 어머니의 속을 많이 썩였다고 들어왔었죠. 어머니라고 그런 남편이 달갑진 않으셨을 겁니다. 매일 눈물을 훔치시고 무책임한 아버지 대신 저희 삼형제를 챙기려 혼자 고생이 많으셨겠죠.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가 그런 줄은 모르고 결혼을 하셨겠지만 자식까지 낳은 와중에 이혼은 절대 생각하실 수 없으셨을 겁니다. 어머니는 집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매일 술에 여자들 끼고 다니는 아버지 때문에 속을 끓이시면서도 그런 아버지가 차라리 밖을 나돌길 바라기도 하셨습니다. 그건 주정뱅이였던 아버지의 주사 때문이었죠. 제 기억 속 아버지는 거의 매일 술을 드셨었고 취한 아버지는 매번 저희 형제들과 어머니를 괴롭히셨습니다. 술 먹고 기분 좋다며 희죽거릴 때는 언제고 갑자기 화가 치민다며 물건을 던지고 세간 살림을 깨부수곤 하셨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패악을 부리는 아버지를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면 저희 삼형제는 아버지를 피해 늘 작은 방 안에 서로 끌어안고 숨어 있었어야 했고 어머니는 혼자 그런 아버지를 말리다 늘 봉변을 당하곤 하셨습니다. 가끔 어머니 몸에 멍들을 볼 때마다 저는 죄책감이 들곤 했습니다. 그땐 저도 아버지와 맞서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지만 장남으로 자식으로서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늘 저를 힘들게 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당신이 고통받으시더라도 자식들만 챙기면 되는 거라 생각하고 계셨죠. 그러다 기어이 아버지가 저희에게 손을 댔고 어머니는 그날로 더는 참지 못하고 아버지와 이혼을 선택하게 되셨습니다. 이후 홀로 삼형제를 키우게 되신 어머니는 매일 고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삼형제 낳고 기르느라 집에서 살림만 하시던 어머니는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일자리도 마땅치 않고 겨우 얻은 자리들은 하루 종일 몸을 혹사해야 하는 힘든 일이었지만 어머니는 그나마도 감사하게 여기며 매일 일을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어린 제게 더 어린 동생들을 맡기시며 당부를 하셨죠. 성진아, 어머니가 없을 때는 네가 동생을 챙겨야 해. 우리 성진이 잘할 수 있지? 그럼 어머니도 성진이 믿고 열심히 일하고 올게. 착한 우리 성진이 동생들이랑 잘 있어. 이후로 저는 어머니 대신 어린 동생들을 먹이고 챙기며 동생들의 보호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겨우 중학생이었으니 저도 어린 나이에 그런 책임감이 무겁기도 했습니다. 이혼 가정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들도 버겁고 한창 친구들과 놀고 싶을 나이에 동생들을 챙기는 것들이 쉽지 않았지만 저는 우리들을 위해 매일 쪽잠을 주무시고 힘들게 생활하시는 어머니를 위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라도 어머니에게 든든한 편이 되어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저는 반항 한번 하지 않고 동생들을 챙기며 장남의 역할을 해야 했죠. 고등학생이 된 저는 동생들을 챙기고 남는 시간 집 근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어요. 편의점 일도 하고 식당에서 불판 닦는 일도 하고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제가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집에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혼자 희생하고 견디시는 어머니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었던 저는 일찍부터 학업을 포기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죠. 성인이 되고부터 제가 어머니 대신 집안의 가장이 되어야 한다 생각하며 더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젊어서부터 고생만 하시며 몸이 많이 약해지셨던 어머니를 대신해 제가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투잡을 하고 부업을 하고 별별 일을 다 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던 저는 군입대를 하기 전까지 바짝 벌어 집에 여윳돈을 만들어 놓고 나서야 군대에 들어갈 수 있었죠. 하지만 군대에 가서도 저 없이 지낼 동생들과 혼자 고생하실 어머니 걱정에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역한 후에도 제 미래보다 당장에 돈을 더 받는 게 중요했던 저는 이 일 저 일 전전하며 가족들 뒷바라지를 하고 지내게 되었죠. 다른 친구들은 한창 대학 생활하며 미래를 꿈꿀 나이였지만 그때까지도 꿈이라는 건 저한테 사치스러운 얘기였어요. 그저 식구들 걱정에 하루 벌어 하루 먹기 살기 바빴던 저였기에 돈이 되는 일 말고는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동생들은 꿈꿀 수 있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고생은 나 혼자 할 테니 내 동생들만큼은 평범한 아이들처럼 대학을 나오고 취업을 해 번듯하게 살기를 바라며 열심히 벌어 동생들이 무사히 자라길 바랐죠. 돈 생각만 하던 저는 동생들의 학비를 위해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했고 그때 우연히 분식집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폐업을 한다며 권리금도 없이 거의 헐값에 넘겨받은 가게를 얻어 그곳에서 처음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동안 한식집이며 고깃집, 호프집, 별별 음식점에서 일을 해봤던 저였지만 막상 직접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 제게는 그것도 그리 힘든 일은 아니었어요. 무조건 열심히 하면 어떻게든 결과를 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며 저는 매일 저만의 조리법을 연구했습니다. 사실 제가 떡볶이를 만들고 튀김을 하는 것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서빙도 하고 주방일도 하고 온갖 경험들이 많은 덕분에 저는 예전에 일하던 호프집에서 인기 메뉴로 팔았던 떡볶이 조리법을 가지고 저만의 떡볶이를 만들게 되었죠. 다행히 처음부터 반응은 나쁘지 않았어요. 분식집은 싸고 만만하다 보니 평균만 되어도 망하진 않을 거라 생각했던 게 맞았었죠. 하지만 그래도 뭔가 아쉬웠던 저는 쉬는 날이면 여기저기 맛집을 돌아다니며 몇 달을 떡볶이만 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맛집들의 장점과 단점들을 파악해 저희 가게의 메뉴들을 점점 발전시키게 되었죠. 그리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장사를 시작하고 1년은 도 닦는 심정으로 기다려야 한다던 사장님들 얘기와 달리 제 가게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맛집으로 유명해지며 여기저기서 입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덕분에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큰 돈을 만져보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적금을 들고 동생들 남은 학비까지 전부 도와줄 수 있었어요. 다행히 착한 동생들은 그런 저의 도움을 고마워하며 그만큼 열심히 해주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여 제가 기대하던 대로 잘 자라고들 있었죠. 그런 동생들을 보며 저는 더 열심히 가게를 꾸렸습니다. 한 분 한 분 서비스를 대접하고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죠. 이제 더는 예전처럼 돈 걱정할 일은 없었고 동생들도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으니 저는 어머니가 이제라도 일을 그만두고 편히 계셨으면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일 그만하세요. 저 이제 남부럽지 않게 벌고 있고 저 하나라도 온 가족 책임질 수 있어요. 어머니가 더 고생할 필요 없다고요. 성진이 네가 얼마나 열심히 해왔는지 내가 어떻게 모르겠니?
너 잘 되어서 어머니도 행복하고 이제 걱정이 없다. 하지만 부모가 되어서 어떻게 자식이 번 돈으로 연명하겠어. 내가 사지가 멀쩡할 때까지는 일을 해야지. 어머니는 아직 괜찮으니까 나 걱정하지 말고 성진이 너야말로 이제라도 편히 살아라. 돈 잘 벌릴 때 열심히 돈 모아서 집도 사고 얼른 장가도 가야지. 그렇게 어머니께서는 제 제안을 거절하시고 일을 하셨고, 저 또한 어머니 말씀처럼 열심히 제 가게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여자와 만나 연애를 하게 되었죠. 이전에도 종종 연애를 해왔지만 과거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서 연애 상대에 대한 저만의 기준이 있었던 탓에 그전 연애들 모두 그리 좋지 못한 기억들만 가지고 있었어요. 제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시하던 건 술과 책임감이었어요.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한창 자유롭게 놀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20대 여자친구들에게는 잘 찾아볼 수 없던 조건들이기도 했죠. 그런데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된 현경이는 제 기준에 딱 부합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가정사로 인해서 더 친밀하게 느끼고 공감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현경이는 술과 유흥과는 거리가 멀었고 연애에 있어서도 저만 바라봐주는 사람이었죠. 남들에게는 과도하게 보일 수 있는 현경이의 애정도 어렸을 적 관심을 받기보다 쏟아야 했던 저에게는 만족스러운 사랑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꼭 맞다 보니 우리는 다툼 한 번 없이 긴 연애를 이어올 수도 있었고 서로 결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만큼 깊은 관계였죠. 결혼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면서 서로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을 때 현경이 아버님께서 쓰러지시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치료를 받아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현경이와 저의 결혼 계획을 잠시 미루게 되었고 아버님 건강 회복에 서로 집중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아버님의 병환 외에도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습니다. 아버님 건강 상태로 인해 옆에 누군가가 꼭 있어줘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오전 시간에 아버님을 보살펴줄 사람이 없었어요. 간병인을 고용할 수도 있었지만 이미 밤새 곁에 있어주는 간병인을 고용한 상황이었고 더 이상의 지출은 현경이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오전에는 조금 여유가 있는 제가 아버님 곁을 지키게 되었죠. 하지만 그런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 달 동안 치료를 받으셨던 아버님께서는 끝내 회복을 하시지 못하셨고 결국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간병을 하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부모님께서 돌아가신다는 건 어떤 식으로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고 슬픔에 힘들어하는 현경이를 위해 제가 아버님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현경이를 대신하여 아버님을 잘 보내드리고 오게 되었죠. 이후 그 힘든 시간을 잘 견뎌냈던 우리는 저희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가게도 잘 되고 있었고 저와 딱 맞는 아내와 결혼을 하여 더는 바랄 것 없는 행복한 신혼을 보내고 있을 때 아내가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왔어요. 여보, 나 당신 가게에서 일하면 안 될까? 왜?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어? 그런 건 아닌데 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기도 하고 가게 하는 당신이랑 시간이 안 맞는 게 불만이기도 해서 내가 당신 곁에서 일하면 더 좋지 않겠어? 그리고 내 월급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라 당신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 한 명 고용하는 거랑 얼추 비슷하잖아. 생판 모르는 남보다 아내가 일 시키기도 더 편하고 좋을 거고. 안 그래도 당신 직원 하나 더 두려고 생각 중이라며. 이게 네가 생각한 것처럼 쉬운 게 아니라니까? 하루 종일 불 앞에 서 있어야 하고 기름 냄새 때문에 머리도 아파. 그것 말고도 힘든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 길게 연애하면서도 서로 일 때문에 일정 가지고는 큰 문제 없었잖아.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지금 하는 일 계속했으면 하는데.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니까. 내가 당신 가게에서 일하게 되면 아무리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나 받아줘라. 아내는 당황스럽게도 잘 나가던 회사를 그만두고 제 가게에서 같이 일을 하고 싶다 했습니다.
일 자체도 아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고되기도 했고 손님들 응대까지 하면 별별 일 다 겪어야 하다 보니 아내가 가게에서 일을 하는 걸 반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계속 자신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장사하는 걸 겨우 부엌에서 요리하는 정도로 생각하더군요. 그래서 체험이나 한번 해보라는 식으로 아내가 쉬는 날 가게로 데리고 나와 일을 시켰는데 그날 이후로 더 자신 있어 하는 거예요. 저렇게까지 회사를 퇴사하고 싶어하고 가게 일도 자신 있어 하니 아내를 믿고 같이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주도 안 되어서 힘들다며 가게를 못 나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보, 일어나. 출근해야지. 벌써? 나 도저히 안 되겠어. 지금 기름 냄새가 머리 안까지 꽉 차서 머리가 너무 아파. 그리고 계속 휘젓고 재료들 들었다 놨다 하니까 팔도 너무 아프고. 그럼 사무직처럼 몸이 편할 줄 알았어? 내가 말했잖아. 장사 잘하려면 몸부터 만들어야 한다니까. 이것도 계속하다 보면 다 익숙해지니까 얼른 준비해서 나가자. 여보, 나 엄살 아니야. 나 오늘만 좀 쉬면 안 될까? 나 아버지 유전력 때문에 하지 정맥류 있는 거 알잖아. 그거 진짜 심해지면 죽을 맛이야. 근데 하루 종일 서 있어서 그런지 다리도 너무 아프다고. 그러니까 오늘만 쉬고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일할게. 처음에는 일이 익숙하지 않은 아내를 이해해서 너무 힘들다고 할 때마다 휴무를 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날이 늘어나더니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며 가게에 그만두겠다고 하는 거예요. 겨우 아내를 어르고 달래서 데리고 나와도 일을 대충 하며 하루 종일 불평불만을 하는 아내를 저도 더는 지켜볼 수는 없어 결국 집으로 돌려보내게 되었죠. 이렇게 된 거 집에서 쉬며 가정주부로 살면 되겠다 싶었는데 이번에는 또 인터넷 방송에 꽂혀서 그걸 하겠다고 저에게 덤비는 겁니다. 직접 인터넷 방송들을 본 적은 없었지만 음식 장사를 하다 보니 저도 그러한 것들이 인기가 있다는 것과 돈벌이도 꽤나 된다는 건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런 것도 끼가 있는 사람이나 자신이 하는 방송 주제에 대해 전문가 정도 되는 지식을 알고 있어야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평소 이것저것 알긴 해도 얇게만 알고 있던 아내가 잘할 거라고 생각되지 않았죠. 저번 가게 일로 끈기가 없다는 걸 알게 된 아내가 꾸준히 하기만 해도 제 기준에는 성공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현경아, 나도 인터넷 방송은 잘 모르지만 그게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진 않을 거야. 방송 내용이나 주제도 잘 잡아야 할 거고 그 내용도 네가 다른 전문가만큼이나 알고 있어야 한다니까? 잘 되는 사람보다 안 되는 사람이 많잖아. 왜 처음부터 초를 치고 있어? 나 잘할 수 있다니까? 나보다 안 웃기고 나보다 못한 애들도 성공하는데 내가 왜 실패를 하겠어? 그리고 영상 딱 하나만 사람들 사이에 유명해지면 그때부터는 뭐라더라도 대박 난다니까? 그리고 혹시 알아?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일찍 대박이 터질 수도 있고. 그거 생방송 말고도 녹화하려면 편집도 해야 할 텐데 너 컴퓨터 만질 줄도 모르잖아. 거기다 갖춰야 할 장비들도 엄청 많고 네가 보여준 장비들만 해도 전부 다 하면 돈 몇백이야. 네 돈으로 하는 거면 내가 말릴 수도 없겠지만 나한테까지 바라지는 마. 당신은 아내가 뭘 좀 해보겠다고 하는데 남편이 되어서 도와주지도 못해? 겨우 몇백 때문에 아내 사업도 못 도와주냐고. 이러다 나 집에만 있어서 우울증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거 치료하는 비용이 더 들겠다. 계속해서 아내를 말려보았지만 끝까지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결국 그런 아내에게 못 이겨 방송에 필요한 장비들을 사주게 되었습니다. 막상 아내가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는 저희 가게에서 먹방이나 쿡방을 찍을 수 있게 도움을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 지원에도 불구하고 중구난방인 아내의 방송 주제 때문인지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몇 없었어요. 그렇게 아내가 제 또 다른 근심이 되어가고 있을 무렵 저에게, 아니 우리 가족들에게 큰 걱정거리가 생기게 되었죠. 자식들이 장성하고 나서도 이를 손에서 놓지 않고 계시던 어머니께서 몸에 이상 증상을 느끼시고 병원을 찾으시게 되었고 검사 결과
위암 판정을 받게 되신 겁니다. 그 사실도 자식들에게 알리시기 미안해하시던 어머니께서는 저희에게 비밀로 하셨고, 그 모습을 두고 보실 수 없으시던 이모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알게 되었죠. 삼형제 모두 일을 하고 있다 보니 어머니 곁에 있을 간병인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먼저 어머니 간병을 하겠다면 나서는 겁니다. 자신의 부모를 간호하는 것도 큰 마음을 먹고 해야 하는 일인데, 시어머니를 먼저 보살피겠다며 나선 아내가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저를 대신하여 어머니를 간호해주는 아내를 위해 저 또한 무엇이든 챙겨주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가게를 쉬는 주말이면 아내를 대신하여 어머니 곁을 지켰고, 아내에게는 큰돈을 쥐어주며 친구들과 스트레스를 풀게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이 저와 아내를 대신해 어머니 곁에 있을 땐 같이 여행을 떠나 아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게 했죠. 그러다 어느 날 장사를 하는 건물에 문제가 생겨 중간에 장사를 쉬게 되었고, 혼자서 고생을 하고 있을 아내 생각에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찾게 된 병원에서 제가 평소 생각하던 것과 다른 모습의 아내를 보게 되었어요. XX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맞아요. 병원 생활이 환자에게나 보호자에게나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정작 치료받는 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 안 되는데 병원에 갇혀 어디 가지도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으니까요. 그래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어서 저도,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께서도 많은 위안을 얻는 것 같아요. 곧 병원에서 오후 회진을 도는 시간이기도 하고 저도 어머님 간병에 집중을 해야 하니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생방송 시간은 공지사항에 올릴 테니 다음 방송에도 많이 찾아와 주세요. 그럼 다들 안녕. 저희 어머니께서는 항암 치료로 인해서 기운 없이 병원 침대에 누워만 계시는데, 그 옆에서 아내는 인터넷 방송이나 하고 있더군요. 잠깐 보게 된 모습이었지만 아내가 하는 방송이 어머니를 위한 것처럼 보이진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며 당장 아내에게 핀잔을 주고 싶었지만 제가 오해를 할까 싶어 우선은 못 본 척을 하게 되었죠. 혹여 열심히 어머니를 간병하던 아내가 잠시 어머니가 주무신 틈을 타 쉬는 시간을 이용해 방송을 했을 수도 있었고, 어머니와 추억을 남겨놓으려고 영상을 찍었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내가 방송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종종 목격을 하게 된 저는 방송의 내용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아내가 업로드한 방송을 직접 보게 되었죠. 편집을 따로 할 줄 몰라 생방송 그대로의 영상을 올려놓은 아내의 방송에는 아프신 어머니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직접 찍혀있진 않았지만 아프신 저희 어머니를 이용해 자신이 세상 불쌍한 사람인 마냥 행동을 하며 사람들에게 동정과 관심을 받고 있었고, 간병을 하다가도 자신이 후원해주는 사람들이 시키는 행동을 하기 위해 병원을 나가기도 했죠. 그 방송들 어디에도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행동한다거나 자신의 답답한 가슴을 풀어보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프신 시어머니를 하루 종일 간병하고 있는 착한 며느리 행세를 하며 받게 된 관심에 도취되어 자기 사심만 채우고 있었죠. 제 눈으로 직접 그 모습을 확인해보고자 한 저는 가게를 잠시 직원에게 맡겨두고 몰래 아내를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방송 삼매경에 빠져 부종으로 걸음이 불편하신 어머니가 화장실을 다녀오는지도 모르고 있었고, 하루 종일 병원 침대에만 계셔 심심해 보이시는 어머니의 말상대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가끔 저희 어머니에게 말을 걸 때는 자기가 한 방송을 보여주며 재미있어 할 때뿐이었어요. 물론 제가 직접 간병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아내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전부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겨우 2달밖에 안 된 상황에 저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게 용납이 되지 않더군요. 그래서 아내에게 따져 물으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지난 방송을 보며 웃고 떠드는 아내를 어머니 병실에서 데리고 나왔죠. 너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내가 뭐? 당신 지금 잠깐 내가 휴대폰 보고 웃고 있다고 이러는 거야? 잠깐 하고 있었다고? 내가 어제도 하루 종일 당신 행동을 보고 있었는데? 당신이 오해하는 거야. 그리고 하루 정도는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어머님 간병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5번, 한 달이면 20일이나 되는데 그중 하루가 문제가 돼? 그리고 내가 자리를 비웠어? 아니면 그 사이에 어머니께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 당신 어머니 아프셔서 예민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지. 뭐? 당신... 얘 성진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잠을 주무시고 계신 줄 알았던 어머니께서 아내를 데리고 가는 저를 보셨는지 걸음이 힘드신 몸 상태에 직접 정원까지 오시고는 저를 말리셨죠. 너 지금 현경이한테 뭐 하는 거야? 그리고 할 말이 있더라도 앞뒤 상황 다 물어보고 나서 좋게 말을 해야지. 네가 그렇게 화를 내는데 현경이 입에서도 말이 좋게 나오겠어? 현경이, 너는 내려가서 쉬고 있어라. 내가 성진이 오해 다 풀어주고 가마. 감사합니다, 어머니. 봐, 어머니께서도 당신이 오해한 거라고 하시잖아. 그렇게 아내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병실로 내려갔고 저는 어머니와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성진아, 현경이에게 그러지 마라. 쟤도 이 병원에 갇혀 있는 게 얼마나 힘들겠니? 어머니, 저 아내가 지금까지 어머니 곁에서 뭐하고 지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아픈 사람 곁에 두고 자기 혼자 놀고 있는데 그럼 그걸 두고 봐요? 암을 의사가 고쳐주고 약이 고쳐주지 현경이가 고쳐주니? 나는 현경이가 내 곁에 있는 걸로 만족한다. 오히려 나 때문에 너희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기는 게 더 스트레스야. 내가 필요하면 알아서 현경이에게 도움을 받을 테니까 너는 어머니 걱정하지 말고 네 아내랑 사이좋게 지내. 어머니 떠나고서도 너를 챙겨주고 네 곁에 있을 사람은 현경이 아니냐.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어머니한테 신경 쓰지 말고 네 아내한테 잘해라. 어머니는 너희 두 사람이 행복하기만 하면 더 바랄 게 없어. 그래서 지금처럼 다투는 게 너무 큰 스트레스이고. 알겠지? 자신이 아프신 와중에 우리 부부 사이가 멀어질까 걱정하시는 어머니를 위해서 저는 아내의 행동에도 아무 말 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내가 어머니 곁에서 하는 행동들에 대해 아예 신경을 끊었으면 좋았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한번 알고 나니 화가 날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궁금증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아내에게는 내색을 하지 않은 채 한심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아내의 방송들을 매일같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활발하게 방송을 하던 것도 잠시 점점 줄어드는 시청자들 때문인지 아내가 방송을 하는 날들도 줄어들었고 저 또한 건강이 악화되는 어머니로 인해 아내의 방송을 신경 쓸 새가 없게 되었죠. 나중에는 동생들도 자신의 직장을 휴직하면서까지 어머님께 매달리게 되었지만 치열한 투병 생활을 하시던 어머니께서는 결국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해오신 어머니께 제대로 효도 한번 못 해드린 것 같아 우리 형제들 모두 너무 죄스러웠어요. 그 슬픔에 빠졌던 저는 아내의 지난 행동들도 모두 잊어버리게 되었죠. 시간이 흐르자 하나둘씩 제자리를 찾게 되었고 저 또한 어머니를 가슴에 묻어둔 채 평범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아내도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보이던 인터넷 방송을 접은 채 집안일을 하고 있었죠. 사실 집안일을 한다는 말보다는 빈둥거린다는 게 더 가까웠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도 제가 밀려있는 집안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어머니께서 아내와 행복하게 살라던 말씀을 지키려고 저 나름대로 양보에 양보를 해주며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런 어느 날 평소 가게를 찾지 않던 아내가 괴성을 지르면서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보, 내가 말했지. 내가 한 방에 있다고. 나 로또 됐어. 로또 1등이라고. 뭐? 진짜야? 그래, 당첨자가 많긴 한데 그래도 로또는 로또지. 이제 당신 고생 끝이야. 가게도 이제 그만둬.
좋기는 한데 요즘 세상에 로또 든다고 일까지 그만둘 수 있나. 그 돈 당신이 당첨된 거니까 일부는 당신 마음대로 쓰고 일부는 우리 비상시에 쓸 수 있게 투자 같은 걸 하자. 그런데 우리 부부에게 찾아온 행운이라고 생각했던 로또는 더 큰 불행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내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큰 돈이 생겨서 그런지 주체를 못하고 흥청망청 돈을 쓰기 시작했고, 똑똑한 소비나 투자보다는 쓸모없는 사치를 하며 친구들과 놀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전에도 안 하던 집안일은 점점 더 많이 제 몫이 되었고, 집에는 사용하지도 않는 사치품들만 쌓여갔죠. 저 또한 그런 아내의 뒤치다꺼리를 하면서 점점 불만이 쌓여만 갔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저는 하고 있던 분식집을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준비하던 때라 아내에 대한 불만을 뒤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장사를 하면서 동시에 사업을 준비하다 보니 눈 깜짝할 사이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었고, 어머니의 첫 기일을 맞이했죠. 물론 어머니께서 납골당에 안치된 이후에도 어버이날과 생신, 또 생각이 날 때마다 종종 찾아뵙고는 했습니다만 기일은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제 곁에 어머니가 안 계신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나 싶어 놀라기도 했고, 잘 살고 있는 듯한 제 모습이 어머니께 죄스럽기도 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동생들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번 어머니의 첫 기일만큼은 하루 종일 어머니를 기리며 보내기로 동생들과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사회생활을 하며 바쁘게 살다 보니 우리 삼형제가 다 같이 모여 어머니를 찾아뵌 것도 49제 이후 처음이었거든요. 그날이 제 아내와 결혼기념일이긴 했지만 이번 첫 기일만큼은 아내도 이해해줄 거라 생각했고, 그래서 미리 아내에게도 언급을 해놨었죠. 그렇게 돌아가신 어머니의 첫 기일날 아침, 저는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나눌 어머니의 유품과 가족들의 과거 사진을 분주히 챙기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전날 친구들과 늦게까지 놀다가 온 후라 아직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죠. 모든 준비를 마치고 출발하기 2시간 전에 아직까지 늦잠을 자고 있는 아내를 깨우기 시작했어요. 겨우 잠에서 깬 아내를 뒤로 하고 저는 부엌으로 간단하게 요기를 할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부엌으로 뛰어오더니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추모원 가는 거 말이야. 도련님들 중에 빠지는 사람 없지? 그렇지. 어머니 첫 기일이니까. 좀 전에 연락해봤는데 다들 준비 중이던데? 근데 왜? 누가 빠지기라도 할까봐? 그런 건 아니고. 여보, 당신이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도련님들보다는 추모원에 자주 갔었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도련님들께 맡기고 당신이 빠지면 안 될까? 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그전에야 내가 어머니 보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간 거고, 오늘은 첫 기일이라서 가정일로 다 같이 모이는 거잖아. 왜? 당신 몸이 안 좋아? 아니, 그게 아니고 오늘 우리한테 어떤 날인지 몰라?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인데 가야 돼? 아무리 집안일이라고 해도 사정이 있으면 못 갈 수도 있잖아. 사실은 내가 계속 눈여겨보던 펜션이 있거든? 여기가 가격도 진짜 비싸서 내가 로또 되기 전에는 꿈도 못 꾸던 곳이야. 근데 내가 로또 되고서도 예약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여기 진짜 예약하기가 힘들어. 보통 예약하려면 3개월 전에 해야 하는 건 기본이고, 그것도 3개월마다 끊어서 하는 거라 예약받는 날 예약 못하면 또 3개월이나 기다려야 한다고. 근데 마침 오늘부터 해서 모레까지 예약 취소권이 나온 거야. 그래서 누가 먼저 예약할까 싶어서 내가 바로 방금 전에 잡았거든? 이거 30분 이내로 예약금 안 나오면 다른 사람한테 넘겨줘야 해. 여보, 우리 이번 주는 여기 가자. 어? 나 로또 되고 나서도 당신 일한다고 제대로 놀러 가본 적도 없잖아. 내가 다음부터는 어머님 기일에 이런 일 없도록 할게. 제발. 황당하더군요. 아무리 집안에 다른 어른이 없어 눈치 볼 일이 없다고 해도 시어머니의 첫 기일을 겨우 펜션 하나 때문에 가지 말자고 하다니
제정신인가 싶었습니다. 적어도 어머니를 뵙고 온 후에 가자. 밤늦게라도 가자고 하면 못 들어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제 친구들과 실컷 놀다 와놓고 지금까지 늦잠 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니 화가 솟구치더군요. 지금까지는 밭간일로 바쁘기도 했고 개인적으로 또 집안에 큰일을 겪은 후라 장남으로서 가정을 지키고 싶었는데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지금까지 아내가 한 모든 행동들이 떠오르면서 제 마음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당신 말 맞다나. 그만큼 가기 어려운 곳이면 가야지. 매년 돌아오는 우리 어머니 기일이 중요하겠어? 그래, 예약금 넣어. 오늘 같은 날은 축하를 해야지. 우리 부부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날인데. 역시 내가 당신 판단력에 반해서 결혼했잖아. 진짜 잘 생각했어. 도련님들한테 당신이 말하기 좀 뭐하면 내가 핑계도 생각해볼게. 당신이랑 내가 입만 맞추면 도련님들이 우리가 펜션을 가는지 어떻게 알겠어. 기다려봐. 지금 빨리 예약금 좀 넣고. 천천히 해. 가는 길에 당신 좋아하는 것들도 왕창 사고 위로해줄 친구들도 전부 부르고. 우리 결혼기념일인데 내 친구들은 왜 불러? 무슨 결혼기념일이야. 우리 이혼기념일인데. 당신 돈 많으니까 거기 갔다 오고 나서 머무를 좋은 펜션들도 더 예약해놔. 어쨌든 여기 이 집은 우리 이혼하고 재산 분할하기 전까지는 내 명의로 된 내 집이잖아. 여보? 당신 지금 내가 어머님 길 안 가고 펜션으로 가자고 해서 이러는 거야? 겨우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하자고? 뭐? 겨우 그것 때문에? 그 말까지 들으니까 이걸로도 이혼을 꼭 해야겠다 싶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너랑 이혼할 이유는 넘치고도 넘쳐. 너 우리 엄마 죽을 만큼 힘든 투병 생활하고 계실 때 옆에서 뭐하고 있었어? 네 입으로 네가 먼저 우리 엄마 간병하겠다고 했으면 제대로 열심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얼마 못 살 수도 있다는 걸 알았으면 간호는 못하더라도 좋은 추억은 쌓을 수 있게 해줬어야지. 아파하는 우리 엄마를 네 인터넷 방송 홍보용으로 이용했잖아. 엄마가 위험한 상황일 때도 너는 네 방송 후원해준다는 사람들 말 따르느라 아무 조치도 안 했고, 내가 그 순간 너랑 갈라서려고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우리 엄마가 나를 말리더라. 자기 때문에 우리가 다투기라도 할까봐 너를 감싸주셨다고. 그것뿐이야? 너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는 이유로 회사 그만두고 또 장사 우습게 보더니 네 생각만큼 쉽지가 않으니까 인터넷 방송한다고 설쳤지? 내가 속는셈 치고 장비를 다 사줬는데 그 장비들 지금 다 뭐하고 있니? 솔직히 운 좋아서 로또 당첨된 거지. 그전까진 네가 뭐했어? 로또 당첨되고도 화수분인 마냥 흥청망청 쓰고 다녔잖아. 연애 때 나랑 있던 그 여자는 어디 간 거니? 이게 진짜 네 모습이야? 내가 뭘? 예전이나 지금이나 당신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은 변함없잖아. 그거 하나면 되는 거 아니야? 힘들게 살다가 당신 만나서 나도 좀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건데 겨우 그거 하나 이해 못 해줘?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해해주고 살고 있었잖아. 그런데 우리 엄마 첫 기일 같이 지내는 거 그거 하나도 그렇게 하찮게 생각했냐? 내가 몇 달 전부터 그렇게 이번만 이해해달라고 말을 했는데, 생각해봐. 나는 장사하고 있을 때도 당신 아버님 간병에 장례식장도 지켰던 사람이야. 몇 달 동안 4시간 맞춰서 있었다고. 왜? 당신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나에게 장인어른이 되실 분이었으니까. 내 부모님과 마찬가지인 분이니까. 그런데 당신은 우리 어머니께 대접도 받아놓고 겨우 하루를 못 버틴 거야. 이제 당신이랑 살면서 당신 만난 거 더 후회하기 싫다. 아까 말대로 그놈의 펜션 당신 혼자 갔다 오고 이혼이나 하자. 나 동생들이랑 어머니 뵙고 와야 하니까 당신은 짐 챙겨서 나가.
결국 저는 아내를 두고 어머니가 계시는 추모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동생들은 혼자 온 저 때문에 아내의 행방을 궁금해했지만 아내는 집안 친척 일로 어쩔 수 없이 못 오게 되었다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죠. 동생들에게 아내와 이혼 소식을 알리게 된 건 아내와 이혼 소송을 마치고 난 이후였어요. 이혼 소송을 하기 전 아내는 그때까지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제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에게만큼은 최선을 다하고 사랑했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와 이혼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돌아선 지 오래였어요. 어쩌면 어머니께서 투병을 하고 계실 적에 목격하게 된 아내의 모습 이후 제 마음은 항상 아내와의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기에는 아내의 잘못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내가 인터넷 방송을 하며 남긴 방송들과 저와 어머니 사이에 나누었던 문자 내용들로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 외 결혼 후 아내가 한 행동들이 법원에서 판단하기에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결론을 냈고 아내의 유책 사유가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제가 승소를 하게 된 거죠. 물론 재산 분할 과정에서는 저에게 조금은 불합리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만 다행히 아내가 로또 당첨 후 저에게 문자로 말했던 로또 당첨금을 나누자는 말이 받아들여지면서 큰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아내와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죠. 그 이후 제 생활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사업에 집중할 수 있었고 이혼으로 힘들고 외로운 마음은 제 동생들이 곁에 있어주면서 형제들끼리 우애를 더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그렇게 저는 결혼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아내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당첨되었던 로또가 독이 되었는지 저와 이혼을 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던 아내가 결국은 그 돈을 전부 탕진하여 파산을 했고 지금은 힘들게 살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한편으로 과거 사랑하던 사람의 안 좋은 소식에 안타깝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론 그 삶이 제 미래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에 아찔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통해 돈에 대한 경계심도 얻게 되었죠. 앞으로 제 인생이 어떻게 풀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머니께서 저에게 몸소 보여주신 교훈들을 잊지 않고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비록 어머니께서 제 곁에 없으시지만 항상 하늘에서 우리 형제들 모두를 지켜보고 계실 테니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죠. 여러분들께서는 부디 저와 같이 부모님에 대한 후회 남기는 일 없으시길 바라겠고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자영업을 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소개는 자영업자라고 말을 했지만 이제 겨우 막 자영업을 시작하게 된 사장이라 제 소개를 하는 것도 어색하네요. 사실 1년 전까지만 해도 제 본래 직업은 자영업자가 아니었거든요. 물론 이번에 설명하게 된 일 때문에 이전 직장을 그만두게 된 건 아닙니다만 아주 영향이 없었다고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그만큼 제 인생에 있어서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가장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제 평생의 반려자로 인해 생긴 일인데요. 지금도 저에게 생겼던 일이 꿈은 아니었던 건지 생각할 만큼 비현실적인 일을 이곳 채널의 익명성을 빌려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 장사를 해오시던 부모님 밑에서 나고 자라왔습니다. 대부분의 음식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듯 저희 부모님께서는 다양한 종류의 음식점을 열었다 닫았다 하시면서 생계를 이어오셨어요. 그 중에는 잘 되는 가게도 있었는데 그럴 때면 다른 분들께 웃돈을 받고 가게를 넘기시며 목돈을 마련하시고는 했죠. 그러시다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을 때
한자리에서 장사를 꾸준히 오래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고, 당시 제일 안정적이라고 생각되던 호프집을 여시게 되었습니다. 음식 장사는 가게 목도 좋아야 하고 나름 유행도 있다 보니 유명세를 타지 않는 이상 꾸준히 한자리에서 장사를 하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호프집은 인테리어와 서비스, 가격만 신경 쓴다면 기본적인 수입은 가져갈 수 있어 부모님께서 선택을 하셨죠. 음식점을 하실 때도 그러셨지만 항상 제 일정에 맞춰 저를 챙겨주시던 부모님께서는 호프집 장사를 시작하신 뒤에도 이전과 똑같이 행동하셨습니다. 호프집을 마치고 새벽에 돌아오셔서 잠깐 눈을 붙이셨다가 제가 등교 준비를 하기 전에 일어나셔서 저를 챙겨주시고는 했죠. 어린 제가 부모님의 고단함을 전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오신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 잠을 주무시다 일어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알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를 위해 몸을 아끼시지 않는 부모님께 감사하며 지냈습니다. 부모님이 집에 계시지 않아도 생활 계획표를 지키며 사고를 치지 않고 학교 생활에 충실하게 지냈죠. 그리고 틈날 때마다 부모님께 도움이 되려고 간단한 집안일과 청소 정도는 항상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해놓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께서는 저에 대해 미안함과 함께 고마움을 더 많이 느끼셨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해 저를 돌봐주셨죠. 호프집을 하시게 되면서 저와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은 더 줄어들었지만 그것을 제외하곤 여느 집들과 다름없이 평범하고 행복한 집이었어요. 부모님과 저 사이에 믿음과 신뢰도 끈끈했죠. 중학생이 되어서 사춘기가 저에게 찾아왔을 때도 저와 부모님의 사이는 변함이 없었고 서로를 위하여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제가 방학을 맞아서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호프집 일을 돕게 되었어요. 처음 부모님께서는 제가 가게로 찾아오는 걸 무척이나 싫어하셨지만 우연히 심부름을 가게 된 제가 버티고 앉아 부모님을 돕고 있다 오후 9시 전까지만 일을 하기로 약속하게 된 거죠. 부모님께는 정식으로 일하며 용돈을 벌겠다고 핑계를 대었지만 자식으로서 조금이라도 부모님께 도움이 되고 싶어 하게 된 일이었어요. 사실 학교를 다니는 중에는 부모님께서 일하는 시간이 늦은 오후이다 보니 제가 도울 수 없었고 밤낮이 바뀌어 피곤해하시는 부모님을 볼 때면 항상 제 가슴이 아팠거든요. 설거지와 서빙 정도 하는 일이 부모님께 큰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제가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부모님과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러다 저희 부모님께서 장사 말고도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는 걸 직접 목격을 하게 되었어요. 그날도 오후가 되어 부모님과 같이 가게로 출근을 했고 저는 바닥 청소와 함께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직 영업시간이 아닌 시각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가게로 들어온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저희 영업 준비 중이라서 잠시 후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영업 준비 중? 너 새로운 알바야? 웃기는 놈이네. 근데 넌 미성년자 아니야? 우리 사장님 그렇게 안 봤는데 법을 막 어기시는 분이었네. 사장님! 사장님! 영업 준비 중이라고요. 그리고 여기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가게라서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어린 놈이 지 부모와 다르게 성깔이 있네. 야! 너 빠져. 너 같은 애새끼랑은 볼 일 없으니까. 뭐라고요? 정민아, 그러지 마.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이 저희를 도와준답시고 일을 하고 있는데 아직 뭘 잘 몰라서요. 사장님, 뭘 그렇게 놀라 전화 오세요? 설마 애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우선 우리 밥을 못 먹어서 그런데 여기 밥 될 만한 것들로 갖다 줘요. 그리고 술도 좀 깔아놓고. 황급히 제 앞을 막으신 아버지는 아직 영업시간도 아닌 시간에 주문을 하는 사람들 말을 순순히 들어주셨습니다. 웬만하면 화를 내시지 않으시는 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니다 싶은 일에는 화를 낼 줄 아시는 분인데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아무런 말도 못하시고 쩔쩔매는가 했어요. 아버지가 말리시니
저도 군말하지 않고 뒤로 빠져 있었죠. 방금 한 청소가 괜히 했다 싶을 정도로 바닥과 테이블을 지저분하게 만든 사람들은 부모님께서 내온 음식들을 얼마 먹지도 않고 자리를 나서려고 했어요. 그 모습에 혹시 계산도 안 하고 나갈까 싶어 제가 뛰어가 계산서를 내밀었죠. 여기 바비큐 치킨 3개, 후라이드 2개, 밥 3공기, 소주 3병, 그리고 맥주 3개까지 해서. 야, 너 뭐하냐? 지금 내 앞에 계산서 들이미는 거야? 이게 내가 귀여워해줬더니 계속 기어오르려고 하네? 장사하는 가게에 와서 먹었으면 계산을... 정민아, 그만둬. 너는 왜 내가 시키지도 않은 걸 하고 있어?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서요. 이거 받으시고 조심히 들어가시죠. 사장님, 이번만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 없게 해주세요. 예? 우리 서로 웃으며 헤어질 수 있는 상황에 이게 뭡니까? 제가 사장님이시니까 특별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장사 잘하시고요. 그때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고 말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계산을 받기는커녕 돈이 넣어져 있는 흰 봉투를 주셨거든요. 그제서야 그 사람들이 방송이나 드라마에서 보던 깡패라는 걸 알았죠. 정민이 네가 다음 달까지 있진 않겠지만 혹여 오늘과 같은 일이 있으면 저 사람들 상대하지 말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게 놔둬라. 아빠랑 엄마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아빠, 설마 저 사람들 깡패예요? 지금 주신 돈은 상납금 뭐 그런 거고요? 네가 직접 봤으니까 거짓말은 할 수 없어서 사실대로 말해주마. 여기 상인들 전부 이쪽 거리 장악하고 있는 조직폭력배들한테 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조금씩 주고 있다. 그렇게 큰 돈도 아니고 괜히 안 주겠다고 버텨봤자 저놈들이 행패를 부리니 어쩔 수 없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아까처럼 덤벼들지 말고 그냥 모른 척 넘어가.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그냥 모른 척 넘어가라고 했지만 나이가 어려 한창 혈기가 많았던 저에겐 부당한 그 모습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조폭놈들이 활개를 치고 상인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었죠. 어떤 식으로든 복수를 하고 싶었지만 그 사람들을 다시 보기 전에 계약을 하게 되었고 저는 다시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제 겨울방학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저는 이번 방학에도 부모님을 도와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부모님 가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같은 건물 지하에 있는 노래방에서 불이 났던 거죠. 2층에 있던 저희 가게에는 화재로 인한 피해는 없었지만 지하에서 올라오는 매캐한 냄새 때문에 손님들께서 급격하게 줄게 되었어요. 금방 정리가 될 줄 알았던 지하는 화재 원인을 조사한다는 이유로 긴 시간 동안 매캐한 냄새를 풍기며 방치되었고 그로 인해 호프집의 피해도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매시간 방향제도 뿌리고 지하실 입구도 막아 냄새가 못 올라오게 했지만 손님들은 불이 났던 건물이라고 불안해하시며 건물로 발을 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탓에 방학을 맞이하게 된 저는 손님을 한 명이라도 더 끌어들이려고 거리로 나가 전단지를 돌리게 되었죠. 그런 저의 노력 때문인지 가게에는 하나둘씩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어둡던 부모님의 얼굴도 손님들을 맞이하시게 되면서 자연스레 펴지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모님께 도움이 되었다는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콧노래를 부르며 일을 했죠. 손님들로 인해 다시 활기를 찾은 가게로 부모님과 저는 우리 가족에게 생긴 어려운 시기를 가족끼리 똘똘 뭉쳐 넘겼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찾아오기 전까지 말이죠. 가게에 손님이 생긴 첫날, 그날이 하필 우리 호프집이 조폭들에게 관리비를 주는 날이었습니다. 조폭들은 어김없이 우리 가게로 찾아왔고 아버지께서는 손님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 사람들을 최대한 빨리 가게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전까지만 해도 가게에 손님이 찾아오지 않았던 이유로 겨우 월세만 내셨던 부모님에게는 당장에 관리비를 줄 수 있는 돈이 없었고, 저번 달에 이어 이번 달 또한 관리비를 내실 형편이 되지 못하셨죠. 상식적인 인간들이라면 다시 가게를 찾은 손님들을 보고 분명 기한을 더 주었을 겁니다. 가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 도망칠 리가 만무한데, 조폭들은 지금 당장 관리비를 내줄 수 없는 부모님께 지금 돈을 받아야겠다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이런 것도 계속하다 보면 습관이 된다니까? 사장님 소문 듣고 다른 집들도 하나둘씩 관리비를 빌어봐. 그럼 우린 뭘 먹고 살아? 됐고, 우리 관리비 내놓을 때까지 가게 안에 있어야 하겠으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당장에 현금이 없어서 그럽니다. 손님들 가게에 찾아오시는 거 보셨잖아요. 제가 이번 달 내로 밀린 관리비까지 모두 낼 테니 이번만 봐주세요. 하지만 그런 아버지의 부탁을 조폭놈들이 들어줬을 리가 없었고, 조폭들은 가게에 자리를 잡고 다른 손님들에게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피해를 주기 시작했죠. 안 그래도 조직폭력배라는 이유로 부당한 짓을 하는 놈들이 마땅치 않았던 저는 어린 나이 객기로 경찰에게 신고를 한 뒤 행패를 부리는 조폭들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야, 너네 그렇게 할 거 없으면 나가서 뭐라도 해서 돈을 벌어. 괜히 열심히 땀 흘려 돈 벌고 있는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남들 괴롭혀서 돈을 뜯어. 조폭 새끼라는 놈들이 아직도 어릴 때 하던 양아치 짓이나 하고 있냐? 정민아, 너 왜 그래?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빠져 있어. 죄송합니다. 장세가 안 되다 보니 아들 녀석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런 겁니다. 저 어린 놈의 새끼가... 저 꼬맹이가 우리한테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사장님은 빠져 계세요. 야! 너 이리 와봐! 오라고 하면 못 갈 것 같아?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겁쟁이 새끼가. 어머니께서 황급히 주방에서 나와 저를 말리셨고, 아버지께서는 잔뜩 화가 난 조폭들을 달래기 시작하셨죠. 눈이 돌았던 저는 앞뒤를 가리지 않고 달려들려고 했고, 때마침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가게로 찾아와 다행히 위험한 상황은 생기지 않았죠. 세상 무서운지 몰랐던 저는 제가 한 행동으로 모두 해결된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누구보다 집요했고 비열했습니다. 제 행동에 대해 원한을 품게 된 조폭들은 관리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우리 가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죠. 가게를 찾은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게 앞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고, 안에 있던 손님들마저 쫓아내려고 가게 안에 자리를 잡고는 불편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뒤늦게 저번 일에 대해 잘못을 구해봤지만 녀석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상처난 자존심을 세우려 우리를 더 심하게 괴롭혔죠. 지속되는 조폭들의 영업방해로 어쩔 방법이 없으셨던 부모님께서는 손해를 최소화하시고자 오랫동안 운영하시려던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다른 가게를 여셨던 부모님을 조폭들은 집요하게 쫓아다녔고, 그럴 때마다 조금씩의 피해를 입으면서 가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지역에서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신 부모님께서는 오랫동안 삶의 터전으로 삼으셨던 지역을 떠나시게 되었죠. 부모님께 생긴 모든 일이 저 때문이라 생각하게 된 저는 그날 이후로 부모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자책을 하게 되었지만, 부모님께서는 제 잘못이 아니라며 저를 따뜻하게 감싸주셨습니다. 그런 부모님께 제가 할 수 있는 보답이라고는 공부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된 저는 우수한 수능 성적을 받을 수 있었고, 과거 부모님께서 당하셨던 일 때문인지 몰라도 경찰대에 지원을 하게 되었죠. 이후 체력 시험과 함께 면접에 합격을 하게 된 저는 경찰대에 입학을 하고 당당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여 경찰로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번이었던 저는 취객에게 위협을 받고 있던 여성 한 분을 돕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골목으로 끌려가려는 여성분을 보호하고 뒤쫓으려 했더니 취객은 이미 도망간 뒤였어요. 경찰입니다. 안심하세요. 어디 다친 데는 없으신가요?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살았어요. 제가 어떻게 감사 표시를 해야 할지. 괜찮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죠. 혹시 어디 근무하시나요? 다음에도 감사의 표시라도 하기 위해 찾아뵈어도 될까요? 쉬는 날이나 근무 날이나 경찰 신분이었다는 것은 다름없었기에 당연한 일이었음에도 그 여성분은 제게 무척이나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제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현하고 있었죠. 여성에게 관심을 받게 된 그런 상황이 난감하고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녀가 제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결국 그 후로도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던 저희는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적지 않은 나이였으니 가벼운 만남일 수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경찰 신분으로 만났기에 더욱 신중하고 조심스럽기로 했어요. 밤길이 걱정되어 데이트 때마다 매번 여자친구를 데려다 주던 저는 어느 날 우연히 집 앞에서 승아의 아버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 아버님을 마주친 상황에 당황하기도 잠시 저는 깍듯이 인사를 드리게 되었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따님과 교제 중인 서정민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자네가 내 딸이랑 만난다는 그 친구이구만. 우리 딸을 바래다 주러 왔나 보네.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안에 들어가서 차라도 한잔하겠나? 네. 그래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아빠, 정민 씨 불편하게 왜 그래? 정민 씨 불편하면 안 들어가도 돼. 어허, 불편할 게 뭐가 있나? 캥기는 게 있을 것도 아닌데. 안 그러나? 예, 그럼요. 저 정말 괜찮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만남이었지만 저는 초대해주시는 것을 감사히 생각하며 승아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처음 만남이라 무척 긴장하고 있었지만 다행히도 아버님은 저를 보고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하셨어요. 그래, 경찰 일을 하고 있다고? 예, 경찰대를 졸업하고 지금은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금지옥엽 외동딸 가진 부모라 늘 걱정이었는데 이 남자친구가 경찰이라니 마음이 놓이는구만. 언제나 잘하려고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도 이렇게 바래다 주러 온 것 보니 잘하겠어. 그럼 둘이 결혼 생각도 하고 있는 건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적당한 시기에 생각 중입니다. 나도 자네가 가볍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네. 그래도 딸 가진 입장에서는 늘 걱정이 많아서 말이야. 서서방도 나중에 자식 가져보면 알 거야. 예? 그럼요. 저도 아버님 말씀 이해합니다. 아빠,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닌데 정민 씨 불편하게 무슨 벌써 서서방이야. 에? 내가 방금 서서방이라 그랬나? 아니 이거 나도 모르게 실수를 했구만. 부담스러웠다면 미안하네. 내가 자네를 좋게 봐서 그런 거야. 아닙니다. 좋게 봐주시니 저도 감사합니다. 내가 자네를 벌써 사위로 생각하고 있나 보네. 아버님은 말실수였지만 저를 벌써부터 사위처럼 생각하시며 호감을 보이셨고 그날 이후로 결혼 얘기에 적극적인 장인어른과 여자친구 덕분에 저희는 예상보다 일찍 결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의 도움으로 저희는 결혼 준비까지 빠르게 끝마칠 수 있었죠. 그렇게 승아와 결혼을 하게 된 저는 이후 안정적인 결혼 생활에 행복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바쁜 저를 열심히 내조하며 챙겨주는 것도 무척 고마웠고 장인어른 역시 사위인 제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이제 소중한 가족이 더 생겼다는 생각에 저 역시도 두 사람에게 더 잘하고 돈독한 관계가 되고 싶었죠. 하지만 뭐든 과하면 독이 되듯이
점점 더 집요해지는 두 사람의 관심에 저는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결혼 이후부터 아내와 장인은 제 일에 무척이나 관심을 보였습니다. 경찰 업무라고 해서 매일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업무 특성상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전부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는데 두 사람은 매번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사건을 맡았는지 과하게 궁금해하는 듯 했습니다. 자네서에서는 요즘 별일 없나? 뭐 특별한 소식이라도 없어? 제 일이야 항상 그렇죠. 비슷합니다. 그래도 뭐 특별히 어떤 수사를 한다던가 그런 건 없어?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생각했던 저였지만 얘기하기를 꺼려하는 제 앞에서 끝까지 따지듯 너무 집요하게 캐묻는 장인어른의 모습에 점점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아내까지 왜 그러는지, 아내는 집에서나 밖에서나 제가 뭘 하고 다니는지 하루 종일 물어보며 시종일관 저를 감시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아내와 장인어른이 하는 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잠복근무를 마치고 다음 날이 되어서 집에 들어간 저는 경찰서로 다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집에서 눈을 붙이게 되었죠. 단잠을 자고 있던 중 거칠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신경질적인 목소리를 듣게 되었죠. 아빠 잠깐만. 나 이제 집에 들어왔으니까 이어폰 좀 빼고 통화할게. 내 생각에는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 결혼만 했다 뿐이지 아직 그 사람과 나 사이의 신뢰가 아빠가 생각한 만큼 있지 않다니까? 성급하게 했다간 오히려 일을 망친다고. 승아야, 아빠가 완벽히 짜놓은 계획이라니까. 걱정하지 마. 정민이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설령 제의를 거절했다고 해도 자기가 돌아갈 길이 없잖아. 그럼 우리를 돕겠지. 같이 살지도 않은 아빠가 정민 씨 성격 알아? 지금 이 정도 신뢰관계에서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할 사람이라니까? 아빠는 좀 가만히 있어. 우선 내가... 어머, 아빠, 정민 씨 집에 들어왔나 보다. 전화 다시 하자. 현관에 놓여져 있는 제 신발을 이제야 봤는지 황급하게 장인어른과 하는 통화를 끊는 아내 때문에 저도 모르게 침대로 돌아가 자는 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들어온 아내는 자는 척을 하고 있는 저를 뻔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자는 척하는 게 걸릴까 싶었던 저는 아내의 기척에 잠을 깬 것처럼 행동했죠. 당신 언제 왔어? 방금 왔지. 방금까지 자고 있던 거야? 어제 근무하느라 한숨도 못 잤거든. 금방 또 서에 들어가 봐야 해. 다행히 아내는 평소와 같은 저를 보고 의심을 거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같이 아내가 차려준 밥을 먹고 다시 서로 나서게 되었죠. 서로 가는 동안 아내와 장인이 한 통화 내용이 떠올랐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결혼을 한 부부 사이에 신뢰라는 말이 나오고 아버님께서는 잘 짜놓은 계획이 있다고 하시는지 유추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두 사람의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나마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싶었던 게 장인어른과 아내가 장사나 사업을 하려는 중이고 저도 같이 그 사업에 동참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정답에 가깝다고 생각되었죠. 제 주위 동료들만 보더라도 가족들의 걱정으로 인해서 경찰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아무래도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직업이다 보니 장인어른과 아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직은 경찰 일을 그만둘 생각은 없었지만 제가 먼저 오지도 않은 제안을 거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계속 모르고 있는 척 하기로 했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생각을 알게 되어서 그런지 아내와 장인어른의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도가 제가 유치한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길에서 붕어빵 하나를 팔더라도 붕어빵을 만들 재료와 기계들을 미리 준비해야 할 텐데 두 사람에게는
무슨 사업이건 준비나 공부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저희 집이야 물론이고 장인어른 댁을 갔을 때도 이곳저곳을 훑어봤는데 사업에 사자의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었죠. 제가 근무를 나가는 동안 아내가 밖을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만 그것도 딱히 사업을 준비하러 다니는 것 같진 않았죠. 그런 모습도 수상했지만 자주 만나 뵙게 된 장인어른의 범상치 않은 모습을 보면서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아내와 장인어른의 통화를 엿들은 날 이후부터 장인어른은 저와 남자 대 남자로서 더 가깝게 지내고 싶으시다며 쉬는 날만 있으면 저를 찾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어렵게만 느껴지던 장인어른과 가깝게도 지낼 수 있었고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모습들도 볼 수 있었죠. 내 꿈이 자식과 목욕탕에 같이 가서 등 밀어달라는 거였는데 이제서야 우리 사위 덕분에 꿈을 이루게 되었구만. 승아가 사내 대장부처럼 다 해준다고 해도 이거는 절대로 해주지 못하니까 내가 얼마나 아쉬웠다고. 그러셨어요? 아버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다음번에는 오랜만에 아버지와 목욕탕을 와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릴 때는 아버지와 목욕탕에 자주 갔었는데 주위에 목욕탕도 없어지고 바쁘게 살다 보니 미처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그래, 자네가 그렇게 해주면 사돈 어른께서도 좋아하실 거야. 그럼 오늘은 내가 자네를 사돈 어른께 빌리는 걸로 하고 내 아들처럼 마음껏 대해도 되겠지? 그렇게 즐겁게 대화를 하면서 탕에 들어가려고 옷을 벗게 되었는데 아버님 몸에 큰 문신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평소에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있던 문신이라 제가 처음 보게 된 거죠. 아버님, 몸에 문신이 있으셨네요? 에? 이거? 아니, 내가 깜빡하고 있었네. 어릴 때 겉멋이 들어서 몇 개를 하게 되었거든. 내가 일본에 사업차 머무른 적이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평범한 사람들도 문신을 꽤 하더라고. 그때는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다 철없던 때 한 행동이지. 한국에 돌아와서 사업할 때도 이걸 안 보이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그래도 덕 하나 본 건 있어. 싸움도 못하는 내가 어디서 시비라도 걸리면 이것 때문에 목숨을 많이 무지했다니까. 자네가 생각한 것처럼 그런 문신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말게. 철없을 때 한 실수이니까. 당황하시면서 둘러대시는 아버님을 보고 분명 제가 모르고 있는 무언가가 더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젊었을 적일 때라면 지금처럼 문신에 대한 인식이 대중화되었던 시기도 아니었고 동네 양아치 또는 조직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문신을 하던 때였어요. 작은 문신이라도 하고 있다가는 조직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괴단 시비를 걸릴 수가 있었고 또 일반인들에게도 위화감을 주었으니까요. 거기다 제가 선배들에게 듣기로 당시 저 정도로 정교한 문신을 하던 사람들은 조직에 몸을 담고 있었던 사람들밖에 없다고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 가족이 된 사람들을 의심하는 게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었지만 조심해서 나쁠 거는 없었기에 확인을 해보기로 했죠. 아버님의 전과나 범죄 기록을 먼저 알아보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아버님 이름 석자 빼고는 다른 개인정보를 모르더라고요. 우선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아내부터 확인을 해보기로 했죠. 사실 개인정보를 알아본다는 게 잘못 들키기라도 하면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거라 최대한 동료들의 눈을 피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깨끗하더라고요. 확실한 증거도 없으면서 두 사람 사이의 수상한 모습에 대한 촉만으로 이러는 게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지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계속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 촉을 믿고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게 되었죠. 저는 탐정을 고용해 제 아내의 뒷조사를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죄 지은 것 같은 표정하지 마세요. 형사님 말고도 판검사, 국회의원, 더 대단한 사람들도 아내 뒷조사해달라고 찾아오니까요. 최대한 자세히 알아내길 원하시니까 시간은 좀 걸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화는 제 쪽에서만 걸 테니
받진 마세요. 제가 전화 드리면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전화 드리는 그날 잔금까지 계산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신 있어 하는 탐정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러고는 저도 장인어른의 신상 정보를 알아보려고 했죠. 그런데 탐정을 만나고 온 지 3일 만에 탐정에게 연락이 오는 겁니다. 이르다고 생각했지만 그만큼 아내의 과거가 깨끗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금은 안심이 되는 마음으로 탐정에게 찾아갔죠. 그런데 탐정이 벌벌 떨며 황당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저 아내분 뒷조사 그만 손 떼겠습니다. 괜히 이런 사람들과 엮이게 되면 저만 난감해져요. 선금으로 받은 돈은 전부 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요. 그리고 뭐 때문이냐고 물어보셔도 난 아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루빨리 이혼하고 도망치시라는 겁니다. 꼭 형사인 제가 아니더라도 그런 탐정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한 번에 눈치를 챌 수 있을 겁니다. 아내가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요. 탐정까지 포기한 마당에 제가 직접 아내의 과거를 캐내어 보기로 했습니다. 직장에는 지금까지 밀려있던 휴가를 몰아내게 되었고, 가족에겐 비밀로 한 뒤 아내와 아버님에 대한 과거를 캐게 되었죠. 우선 아내의 학창시절 친구들을 알아보며 아내의 뒤를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따라다니다 보니 이상한 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지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더군요. 거기다 말은 몇 마디 나누지도 않고 헤어지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리고는 또 바로 집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다음날도 똑같은 행동을 하는 아내를 보고 더는 알아낼 것이 없을 것 같아서 아내와 헤어지고 나서는 사람을 따라가게 되었죠. 자신의 거처인 듯 한 곳으로 들어간 남자는 집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곤 딱히 목적지도 없이 거리를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작은 종이를 여러 장소 곳곳에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는 쓰레기를 버린 곳을 기록함과 동시에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고, 남자가 버린 쓰레기도 확인하게 되었죠. 그 물건은 제가 예상한 것과 같이 종이 안 작은 비닐에 담겨져 있는 마약이었습니다. 마약임을 확인한 저는 곧장 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남자가 마약을 놓고 간 장소들을 알려주게 되었고, 남자를 잡아 현장에서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 남자에게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건 왜 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는가였어요. 제발 마약과는 관련이 없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입에서는 제가 가장 우려하던 대답이 나왔죠. 아내의 끔찍한 실체는 바로 마약 유통책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직 해외에서 마약을 들여오진 않았지만 조만간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마약을 가지고 와서 국내 유통업자들에게 뿌리려고 약을 치고 있던 거죠. 제 촉이 맞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남자의 말을 믿을 수가 없더군요. 전과도 없고 해외에 연줄도 없는 평범한 아내가 마약 총판이라는 걸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이어서 하는 말은 저를 한 번 더 충격으로 몰아넣었고, 남자가 주장하는 말 또한 제대로 뒷받침해 주었죠. 범상치 않다고 생각했던 장인어른이 과거 조직폭력배 간부 출신이었던 겁니다. 남자의 입에서 그러한 사실이 나오자 저는 바로 제 장인어른의 전과를 정식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곤 10년 전까지만 해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던 조폭임을 확인하게 되었죠. 더 미칠 노릇이었던 건 장인어른이라는 사람이 몸담았던 조직이 저희 부모님을 괴롭히던 조직이었다는 거였어요.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나니 아내가 저를 만나게 된 것과 장인어른이 처음부터 제게 호감을 표했던 것이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아내와 장인어른이 나눴던 통화 내용이 떠올랐어요. 완벽히 짜놓은 계획, 제 일을 거절 후 돌아갈 길이 없다는 그 수상한 내용들이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딱딱 맞아들어갔죠. 아마 저를 자신들의 마약 사업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저희 팀에게 공유하게 된 저는 아내와 장인을 잡기 위해 판을 짜게 되었습니다.
아직 마약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 아니라 아내를 지금 체포해도 혐의 없음으로 풀려날 게 뻔했으니 물건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 거죠. 그러기 위해선 마약이 언제 어떻게 들어오는지 경로를 알아내야 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과 저희 집 곳곳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고 차량에는 추적기를 달아 두 사람을 감시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뜻하지 않게 두 사람이 저에게 고의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찰임을 알고 일부러 가족의 연을 맺게 한 거였고, 저를 속여 마약 투약이나 유통을 하게 만든 후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없게 만들어 자신들의 사업을 도울 수밖에 없도록 만들려고 했던 거죠. 승아야, 물건이 곧 들어온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정민이를 저렇게 둘 거야? 그 사람 뭐가 바쁜지 요즘에는 정신 없어서 말 섞을 시간도 없어. 오히려 잘된 거라 생각해. 내가 그의 몸 챙겨주는 척하면서 약을 타넣으면 되니까. 몸이 피곤하니까 오히려 더 뿅 가게 될걸? 그렇게 몸에 약이 여러 차례 들어가고 나서는 자기가 뭐 어떻게 하겠어? 우리 신고하면 같이 빵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어쨌든 무조건 정민이가 참여를 해줘야 해. 서에 끈 하나 달아놓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 그래야 다른 놈들 다 잡혀 들어가도 우리는 살아남지. 아빠도 참. 내가 그걸 모르겠어? 몰라서 그 사람이랑 결혼까지 했겠냐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몇 번이나 더 말해야겠어. 그만큼 정민이가 우리 사업에 중요하다는 거지. 고맙게도 두 사람이 술술 말해주는 덕분에 마약이 들어오는 경로와 범행 계획을 먼저 확보하게 되었고, 해당 내용을 근거로 체포영장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마약이 들어오는 당일 마약을 운반하고 있는 현장에서 두 사람을 직접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정민아,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좀 전에 저희 팀장님이 체포영장에 대해 불러주셨는데요. 못 들으셨어요? 두 분 마약 밀수 및 유통으로 현장 체포되는 겁니다. 미란다 고지는 아까 듣기도 하셨고, 조직 생활하실 때 워낙 많이 들으셔서 더는 말을 안 해도 되겠죠? 아니, 네가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 이렇게 잡히시고 무슨 오해라는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따님과 말씀하시는 내용 전부 다 들었는데 이제 와서 발뺌하면 그게 먹힐 것 같아요? 말씀 더 해봤자 혐의만 더 추가될 겁니다. 그러니 입 다물고 조용히 따라오세요. 그렇게 두 사람을 구속 수사하는 데까지는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을 체포하고 나서가 제게 더 힘든 시간이 되었죠. 아내가 체포된 후에 저는 곧바로 혼인 취소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경찰 내사과에서 수사도 받게 되었죠. 제가 직접 두 사람 제보하고 체포까지 했지만 한가족으로 생활했다는 이유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결국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마약 유통 또는 투약의 흔적도 없었고, 두 사람이 경찰 신분인 저에게 고의적으로 접근했다라는 증거들로 인해서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 후 아내에게 한 혼인 취소 소송에 승소를 하게 되어 잘못 맺어지게 되었던 아내와의 연도 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법원에서 최종 판결로 두 사람을 교도소에 수감을 시키고 나서야 저는 각각 면회를 신청하고 한 사람씩 만나게 되었죠. 어떤 미련이나 이유를 묻고 싶어서 만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이미 저에게 접근한 이유는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듣게 되었으니까요. 그렇다고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받으려 했던 것도 아니고요. 두 사람에게 경고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과거 저희 부모님께서 겪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가족을 팔아넘긴 자네가 무슨 낯짝으로 나를 찾아왔는가? 왜? 이제라도 잘못을 구하려고? 이래서 내가 깡패 새끼들을 죽도록 싫어하는 겁니다. 당신처럼 잘못 저지르고 반성을 하지 않아서요. 내가 오늘 찾아온 건 경고하려고 찾아온 거예요.
앞으로 당신 딸 이곳에서 출소해도 내가 계속 쳐다볼 겁니다. 당신이 어딜 가더라도 과거 우리 부모님을 따라다니며 괴롭혔던 것처럼 내가 당신들 따라다니며 또 교도소에 쳐넣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을 거라고요. 이 말 하려고 왔습니다. 앞으로 기대하세요. 당신이 무단 횡단을 해도 내가 교도소에 쳐넣어 버릴 거니까. 두 사람에게 똑같이 경고를 한 저는 몇 년 후 출소를 한 두 사람을 집요하게 지켜보았고, 한때 장인어른이라고 하던 그 남자가 병에 걸려 죽고 나서야 감시하던 눈을 걷어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경찰 일을 하던 저는 그동안 쌓이게 된 업무에 대한 회의감으로 인해 정들었던 경찰복을 벗게 되었고, 지금은 여자친구와 같이 자영업을 시작하며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찰복을 벗게 된 이유는 더 이상 위험한 상황에 빠지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도 컸던 것 같습니다. 과거 부모님과 겪었던 일을 계기로 경찰이 되어 앞뒤 가리지 않고 나쁜 놈들을 잡긴 했지만, 어쩌면 그 모든 것이 어린 나이 저질렀던 객기로 인해 부모님을 힘들게 했다는 죄책감으로 저 스스로를 학대하고 있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편하게 살아가보자는 마음에 지금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 시작한 자영업이 경찰 일보다 힘들게도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확실히 이전보다 심적으로 편하긴 하네요. 앞으로는 저에게 생겼던 일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평범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럼 제 2의 인생을 출발하는 저에게 많은 응원을 주시고 이만 글을 적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열심히 사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